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상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금강조라는 건축회사 1400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그러나 충남 부여에서 나간 백제인이 창업한 회사. 이 회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작업을 하는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저 금강조 사장님한테 다 들은 얘기니까요. 이분들도 사실은 이런 걸 문서로 정리한 게 없어서 지금 구두로 말로 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교토에서 가장 큰 절이라고 하는 동본원사입니다. 교토역에서 버스를 타시고 시내로 갈 때 교토역에서 출발하면 다음 정거장이 바로 이 동본원사역입니다. 지나가시다가 한번 꼭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물은 정문이죠. 정문. 멋지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화려합니다. 동본원사는 아주 화려하고 서본원사는 그냥 수수하죠. 자, 일본의 건물은 화려하나 좀 신경질적이고, 한국의 건물은 수수하지만 질리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동본원사의 대웅전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상에는 좀 작게 보여도 실제로 들어가면 내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웅전 안이. 제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이 대웅전에서 법회를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스님들이 지금 앉아 쭉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숫자만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이거만 다 50명 됩니다. 50명. 40명에서 50명.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앞줄에 50명입니다. 계속 50명씩 앉아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00명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봤으니까. 이 대웅전이 아마 좀 제가 지금까지 본 거죠. 동본원사 대웅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서본원사도 크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이런 절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아무리 큰 여관도 조선통신사 한 번 갈 때 인원이 350명에서 500명이 갔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재울 수 있는 여관은 없습니다. 료관이 없어요. 요새는 현대식으로 큰 여관이 생겼지만 옛날에 없어서 바로 이 동본원사 대웅전에 잤습니다. 그래서 정사나 부사나 서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을 하나씩 줬지만은 수행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대웅전에 500명이 잘 수 있기 때문에 이부자리 깔고 그냥 거기 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본원사 안에 뒷뜰의 모습입니다. 동본원사 돈 냄새 확 납니다. 이 돈이 엄청 많은 절이에요. 일본의 절들은요,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아닙니다. 이쪽은 조단이죠, 조단이. 이 조단인 이유가 시주를 동본원사 같은 경우에는 1180년경에 현여 스님이 동본원사, 서본원사라는 두 절을 같이 만들었는데, 장남은 동본원사를 주고 차남은 서본원사를 줬어요. 그 이유는 장남은 독고가 이에야스 편을 쓰고 차남은 풍신수길의 편에 서서 전쟁을 했거든요. 절들도 전쟁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80년에 계기를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1500년대에 두 절이 쪼개졌는데, 지금부터 1000년간 시주를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다이묘급한테. 그러니까 다이묘가 이런 절에 시주를 할 때는 무슨 몇천만 원 매덕 하는 게 아닙니다. 독과 막부 같으면 요새 돈으로 치면 1년 예산이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기에 헌금을 해도 그냥 뻐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들을 1000년을 받다 보니까 이 절들이 돈이 많은 겁니다. 오죽하면 서본원사 주지가 5단위 탐험대를 구성해가지고 도낭에 막곡을 가서 막곡을 뜯어왔잖아요. 1500점의 유물을. 그때 쓴 예산이 지금 교토시 1년 예산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이 절, 한 개의 절에서, 서본원사 부분에서. 자, 이 동본원사의 목포 별원입니다. 우리나라 목포에도 별원이 나와 있었고, 부산의 대각사도 본래는 이 동본원사의 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본원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서본원사는 풍신수길의 편에 들어서 배팅을 했는데, 풍신수길이가 덕천강에 졌기 때문에 절이 좀 위세가 축소했습니다. 축소해서 지금 실제로 두 절을 제가 다 가보면 이쪽은 좀 누추합니다. 이 서본원사 쪽은 이 경비가 좀 자금이 잘 안 돌아. 그런데다가 1910년대, 20년대에 이 절의 주지인
현여 스님의 그 직계 자손인 그 대곡 오단이라는 주지 스님이 도낭의 막고골에 가서 그 3번을 가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그 유물을 다 털어오잖아요.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절의 위세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장이 좀 약간 낙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서본원사의 법당 앞에 모습인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자, 금강조 작업의 원칙은 이런 절들을 짓는 데서 일본의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고대에 적어도 1000년 전에 동본원사, 서본원사 같은 그런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미 560년, 790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인 동대사, 도다이시를 접은 경험이 있잖아요. 다 그게 백제 기술자하고 가야 기술자하고 고구려 기술자하고 힘을 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 동대사는 동대사를 일본이 그렇게 큰 절을 졌다는 거는요. 한반도와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거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요 이제는 사요나라 하는 의미가 사실은 동대사의 건축 완공에 그 담에 있습니다. 담겨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한반도하고 이제 결별이다. 우린 너희들한테 더 이상 배울 기술이 없다. 우리가 동대사를 졌다는 거는 너희들보다 과학이 앞서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대사의 의미입니다. 자, 금강조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일반 건축업체에 비해서. 그 이유는 건물이 왔을 때 지진이 와도 건물 졌는데 지진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야 돼. 이게 무조건 생명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목조로 하니까 고를 때 어떤 걸 고르냐면 1000년 된 나무를 써야지 건물도 1000년이 간다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나무가 산에서 1000년을 자라면서 비바람과 풍우와 폭설과 이런 걸 다 지진과 이런 걸 견디면서 1000년을 살아남은 나무는 그 나무를 벼서 대들보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나무가 1000년이 간다는 겁니다. 100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죽어도 1000년을 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등식은. 그래서 기초공사를 할 때 1000년의 나무면 얼마나 크겠어요, 나무가. 높이가 제가 일본에서 본 나무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제가 한번 보긴 봤는데 나라의 담산신사에 가니까 있던데 한 60m 정도 된 나무를 봤어요. 스기, 히노키 나무죠. 히노키. 그 다음에 궁대공은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기술의 비법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사람이 없을 때는 낮에도 일을 한다. 그거는 금강조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금강조 39대 사장님이 저한테 한 말인데요. 그 특별한 기술이 뭡니까? 그랬더니 중창돌이와 짜맞춤, 그 다음에 천장 속의 사선이다 이런 거죠. 중창돌이라는 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창돌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중창은 아니고 이건 벽 속에 천장 속입니다. 이게 지금 이 천장 속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 2m 정도 되더라고. 2m 더 된 것 같아. 그 여기가 지금 밑에 기둥과 이게 짜맞춤을 하는데 중창돌이 부분은 건물의 이 내기퉁이를 지붕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의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꽉 물게 지진이 와도 꽉 흔들리지 않게 또 흔들렸다가 해도 좀 뒤틀렸다고 해도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게끔 못은 하나도 쓰질 않고 목재와 목재로서 짜맞춤을 한다. 이게 중창돌이 기법이 좀 틀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천장 속의 사선. 지금 이게 천장 속인데요. 나무를 이렇게 사선으로 됐어요. 사선으로. 그래서 이걸 일부러 사선을 대려면 더 어려울 텐데 왜 사선으로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지진이 와도 안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인터뷰 다음에 또 방송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사카에 일본 고건축 기술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후쿠모토 부소장하고 내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저건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그러나 금강조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도 한다. 이것만 자기네들이 설명을 했지 과학적 근거는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일본에는 절만을 전문적으로 짓는 절 건축회사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강조가 가장 가격이 비싸요. 공사 가격이. 딴 데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신 비싸게 받는 대신 좋은 자재로 보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자재를 썼고 아주 예술적으로 잘 만든다라는 게
이 사람들 신조입니다. 금강조. 그 다음에 눕힐 것은 눕히고 세울 것은 세워라. 좀 말이 좀 거시기 하네요. 눕힐 것은 눕히라니까. 자, 눕혀야 할 자재와 세워야 할 자재를 엄격히 구분하라. 그러면 나무라는 게 이렇게 서 있으면요, 나무 높이가 60m 되는 히노키 나무나 뭐 수기나무 같은 걸 보면 그 중간에 기둥은 뭐 꽃장 싹 올라가잖아요. 근데 옆에 또 가지를 뻗잖아요. 그러면 이 꽃장 올라가는 기둥 부분은 이거는 세워야 될 자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의 대들보 이런 거. 그 다음에 눕혀야 될 자재는 양쪽에 이제 그 잔가지가 뻗는데 나무가 수령이 500년, 1000년이 되다 보면 그 잔가지도 굉장히 두꺼워진다고요. 그런 거는 그 잔가지는 그거는 눕혀야 될 자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석가래 이런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나무와 석가래를 세우는 나무, 눕히는 나무와 그건 제목이 서로 틀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금강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재도 적재적소에 써야 빛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와의 입힘은, 기와를 입히는 것은 잔물결 치는 것처럼 하라. 이게 지금 그 동불원사의 지붕의 모습을 제가 찍은 건데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뭐 일본 건데, 지금 이 그림을 ጮ대기 보세요. 어떻게 자, 잔물결 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벌써 기와장이 아주 뭐 예술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지붕 자체도. 여기 뭐 사람이 올라갈 일도 없고 공사나 해야 사람이 올라갈 텐데 이 지금 기와장을 탁 보면 정말 물결치는 것 같이 해놨어요. 그래야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좋은 기와를 쓰면 반드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한다는 겁니다. 기와를 좋은 거 써야지 기와 나중에 지붕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는 무조건 3년을 말려야 된다. 말리면서 연기를 쐬라. 그러면 톱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진다. 라는 이러한 특별한 공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진 곳에서 자란 나무는 그늘진 곳에 배치하고, 건물도 그늘진 데가 있잖아요. 북향 쪽에. 그러나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 나무는 건물의 또 양지 부분에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한국의 고건축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런 말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그늘진 곳에 자란 나무는 그러한 그늘진 곳에 갖다 놔야지 잘 버티고, 양지 쪽에서 자란 나무는 양지 쪽에 그 목재를 써야 잘 버틴다. 해를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는 뭐 안전사고 또 건물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수는 안 마시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